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했다. 이 사실이 확인됐죠. 그동안 세월호 가족들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아왔던 이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황전원 상임위원, 어제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잠시 후에 4.16 가족협의회 정성욱 선체 인양 분과장의 입장 들어보겠고요. 지난 남북 정상회담 만찬 때 남한의 해금 또 북한 옥류금의 합주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남과 북이 그 해금의 두 줄처럼 화합하길 바라는 그런 뜻이 담긴 연주였는데요. 그 주인공 해금 연주자 단국대학교 강은일 교수와의 인터뷰도 준비하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특별한 판사 한 분을 만나봅니다. 소년범의 대부, 호통판사 이런 별명으로 불리는 부산지방법원 천종호 판사, 이번에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는데 함께 만나보고요. 안진걸의 이웃사람, 오늘은 어린이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진 요구를 받아오던 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황전원 상임위원, 지난 그 1기 특조위 활동할 당시에 이 진실규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2기 특조위에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런 서약까지 했는데, 자, 유가족분들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지, 지난 11일 동안 단식하다 병원에 실려가셨던 세월호 가족협의회 정성욱 선체인양 분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성욱입니다. 네, 그 4월 29일 날인가 열하루 단식하다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었는데 지금 몸 상태는 어떠세요?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아직까지는 뭐 별탈 없이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 퇴진을 요구해 오셨던 그 황전원 상임위원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서약서까지 냈는데 우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서약서 낸 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분을 믿어서가 아니라 일단 하겠다고 하고 서약서까지 썼으니까 예. 끝까지 마음을 놓지 않고 이분이 과연 잘 하시는지 진짜로 진상규명의 예리가 있는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가족협의회 측과 사전에 좀 이야기가 돼서 이런 서약서를 쓴 건 아닌가요? 아니,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서약서까지 예. 썼으니 그럼 즉각 사퇴하라는 요구는 일단 철회하시는 겁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가족들의 반반의 의견이 있습니다. 서약서를 썼으니까 지켜보자는 의견과 예. 그래도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이 현재 나눠지고 있는데 예. 그것은 의견 조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즉각 사퇴하지 않고 이렇게 서약서까지 쓰면서도 2기 특조위 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 그 뜻은 뭘까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뭐 그분 말씀을 빌리자면은 잘못을 인정하고 2기 특조위에서는 진짜로 진상규명을 해보겠다는 말씀이신데 예. 솔직히 저희 그 100%는 못 믿겠고 예. 그래서 일단은 하시겠다고 하라니까 지켜봐야 되는 입장인 것 같고요. 예. 정확한 속내를 비추지 않으니까 뭐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마 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네. 서약서 내용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본인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비상임위원과 상임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이 조직적으로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하고 위법하게 강제 해산을 시키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도 정권과 당의 이 강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게 깔려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깔려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일종에는 전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좀 피해 가려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단 제가 고소고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피해 가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세월호 일기 특조위 활동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거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깔렸다. 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선의로 해석하면 그 당시에는 정권과 당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앞으로는 잘하겠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무리 정권에 했어도 이 사회적 일기 특조위는 말 그대로 특별조사위원회지 않습니까? 진상을 규명하자고 만들었는데 당이 당락이 움직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분들도 지금 반반으로 갈려 계시고 일단은 활동을 좀 지켜보자 이런 거다 이 말씀이죠. 자, 그리고 황전원 상임위원뿐만 아니라 현재 선체조사위원 맡고 있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이동건 선임연구원 이분도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요? 2014년도에 그 크리소 즉 해양연구소에서 이분이 모형 실험, 즉 자유항제 실험을 총괄했던 분인데 이것을 은폐를 했었거든요. 이 자유항제 실험이라는 게 일명 항적들을 확인하는 작업인데 이 항적소가 그때 당시 제대로 나왔으면은 나왔든 안 나왔든 간에 의견을 밝혀줬으면은 아마 세월호 재판이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끝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분이 선체 조사를 계속 조사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퇴 요구에 대해서 혹시 이동건 위원은 무슨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동건 위원은 사퇴하라 요구하실 건가요? 일단은 선체조사위원회에서 고소 고발을 하겠다는 그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우리 정성욱 분과장께서는 인양 분과장으로서 세월호 기관실에 직접 들어가 보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부 상태 어떻던가요? 기관실 내부 상태는 아직까지는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하기가 좀 위험한 상태입니다. 기관실이 지금 뒤집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낙하물들이 지금 위에 걸려 있어서 그 상태에서 들어가서 조사를 한다는 자체가 좀 무리가 있어서 일단 조사는 직립 후에 조사를 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조만간 이제 세월호를 똑바로 세우는 직립 작업이 진행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침몰 원인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관실 쪽에서 밝힐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으니까 일종의 흔히 말하는 그 평행수 있지 않습니까? 평행수가 과연 어떻게 됐는지도 아마 파악할 수 있는 게 이 배를 직립하고 나서는 아마 분명히 확인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립 오늘 10일에 진행된다고 하는데 관련 작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5일날 만통 크레인이 들어오는 시점으로 시작을 해서 6일날, 7일날, 8일날, 9일날 이렇게 준비 작업이 잘 되면은 10일날 직립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작업에 지금 세월호 가족협의회 분들이 일일이 다 가서 참관하시고 하고 계시죠? 네, 지금 현재 가족분들이 밑에 좀 상주를 하면서 직립 과정을 다 하나씩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잘 좀 그 작업이 진행돼서 원인도 밝혀지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되길 좀 저희도 함께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세월호 가족협의회 선체 인양 분과장 맡고 계신 정성욱 분과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소리 지난 남북 정상회담 만찬 공연 첫 문을 열었던 우리 악기 해금, 또 북한 악기 옥류금 합주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북 연주자가 합주를 했겠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고 그러네요. 자, 그래서 그날 해금을 연주하셨던 우리를 대표하는 최고의 해금 연주자죠. 단국대학교 강은일 교수 연결해서 그 뒷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옥류금을 연주한 연주자가 북한 연주자가 아니에요? 아, 네, 아닙니다. 옥류금은 1970년대 김정일 위원장의 진두 지휘 아래 새로 개량된 악기예요. 예. 그런데 북한에서 지금 한국으로 그 악기가 넘어와서요. 그 악기를 연주하시는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아, 국내에도? 네네. 아니, 그러면 그 해금과 옥류금의 합주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청와대 아이디어였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한테 해금 외에 다른 국악기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남한의 해금이라면 북한에 어떤 악기가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북한에 옥류금이 있구나. 우리나라에 지금 옥류금이 들어와 있구나. 그리고서 이제 옥류금 연주자를 막 찾아봤죠. 예. 그랬더니 옥류금을 가지고 있는 연주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럼 남과 북이 지금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악기도 같이 만나서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 교수님 아이디어군요, 이게. 네, 그렇죠. 그 옥류금이 우리한테 그 도입되게 된 그 과정,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연변을 통해서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옥류금 연주자들이 그럼 여럿 있어요? 아니면 몇 분밖에 안 계세요? 네, 몇 분밖에 안 계세요. 옥류금은 33줄로 되어 있는 악기인데요. 손으로 이렇게 뜯어서 소리를 내는 발현 악기입니다. 해금과 완전히 다른 악기로군요. 그렇죠. 해금은 차련 악기죠. 줄을 긁어서 내는 악기고요. 그래서 이 차련 악기와 발현 악기가 만나는 것처럼 남과 북도 같은 민족이지만 조금 다른, 그래서 같이 만나서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왜 꼭 집어서 해금 연주를 부탁했을까요? 해금이 두 줄 악기입니다. 두 줄 악기예요, 해금이? 네, 해금이 두 줄 악기인데요. 그 두 줄 사이에 활이 껴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악기입니다. 그래서 늘 자유를 꿈꾸는 그런 악기죠. 네, 제가 그렇게 자유를 꿈꾸고 있고요. 그 두 줄의 의미를 좀 담았었는데, 그 남과 북, 그리고 전쟁과 평화, 그리고 웃음줄, 울음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남과 북이 만났고 전쟁과 평화에서 평화를 선택하게 됐고 울음줄과 웃음줄인데 이제는 옛날에는 울었다면 이제부터는 웃음만 웃을 수 있는 그런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악기가 아닌가. 그래서 아마 해금이 선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해금이 딱 두 개 줄로 돼 있어요. 전 그것도 몰랐네요. 그리고 보통 해금 연주자들은 그걸 웃음줄, 울음줄 이렇게 부르는군요. 네, 그렇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강 교수께서 남북의 의미까지 부여하셨고. 네. 아무튼 남북 정상 앞에서 연주하셨을 때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굉장히 떨렸어요. 그 무대는 정말 작았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쓴 무대 중에 가장 작은 무대였을 텐데 제 일생에서 아마 가장 큰 공연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 사람들 앞에 연주해 보신 적 없죠? 이번이 처음이에요. 방금 우리 들었는데 그 반갑습니다를 연주하셨고, 그죠? 네네. 지금 들으니까 다시 막 떨린 거예요, 지금. 그 소리를 듣는데. 그 반갑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곡 연주하셨어요? 서울에서 평양까지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노래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한의 악기, 북한의 악기, 그리고 우리의 노래, 그리고 북한의 노래를 연결해서 했죠. 그랬군요. 네. 자, 이번에 이설주 여사 또 우리 김정숙 여사 둘 다 이제 음악 전공이시고 해서 대통령도 앞으로 예술 교류 분야에서 좀 많은 활동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남북 간의 문화예술 교류도 이제 앞으로 좀 확대되지 않겠어요? 네네, 맞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강 교수님도 이제 북한 가서 연주 한번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가고 싶고요. 평양 가서 제 음악도 연주하고 싶고요. 북한 음악 그런 자료들을 서로 공유하면
지금 한국의 전통 음악의 폭이 훨씬 넓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활용 가능 부분도 많을 것 같고요. 서로 이야기할 거리들도 많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예술단 왔을 때 또 그다음 우리 예술단이 평양 갈 때 보니까 다 대중음악하고 무슨 교향악 같은 그런 전통음악만 있지 우리 국악이 빠져 있네요. 네네, 빠졌었어요. 정작 국악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 첫 만남은 그렇고 이제 앞으로 이제 서로 같이 만나서 교류하면 전통음악 되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협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또 그에 못지않게 전통음악뿐만이 아니라 현대적인 음악들도 지금 함께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만나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하실 일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강 교수께서는 9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작고하시고 연결식에서도 해금 연주하셨죠? 네, 그래요. 그때는 또 어떻게 그걸 하시게 되셨습니까? 그때는요, 제가 이제 청와대 공연을 가게 됐었는데요. 그때 제 공연이 끝나고 대통령님께서 막 달려서 이렇게 무대 위로 올라오셨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악수를 하시면서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청와대를 몇 번 더 가서 공연을 하게 됐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해금 소리를 굉장히 좋아하셨었습니다. 그 계기로 제가 연결식에서 공연을 하게 됐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남북 간의 이벤트들이 많을 텐데 더 많은 활약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국대학교 강은일 교수였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문정인 특보 기고 또 논란이네요. 문특보의 말이나 글이 논란이 된 적은 몇 번 있었어요. 여러 번이죠. 근데 대체로 청와대가 개인 의견이다 하면서도 힘을 실어주는 쪽이었거든요. 송영무 국방장관이 예전에 이제 문특보 비난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송 장관이 경고를 받기도 했는데. 맞아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번이 좀 다르네요. 다르죠? 주한미군 문제죠? 맞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기고를 했는데 한반도 평화의 진정한 길, 남북 정상회담의 진정과 약속이라는 글인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뒤에는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바로 그 대목인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섰더라고요. 맞습니다. 문 대통령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김종석 비서실장이 문 특보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비서실장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문 특보하고 당연하게 연락 자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연락을 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공개를 했잖아요. 이건 경고성이죠. 그렇죠. 공개 경고니까 의미가 다른 거죠. 하지만 야당은 총공세죠. 맞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판문점 선언이 결국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해구산 철폐를 의미했던 것인지 문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분명히 대답해달라.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표도 북한도 주장하지 않는 주한미군 철수를 대통령 특보가 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평화협정이 주한미군 철수로 연계되면은 진정한 평화협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사실 대통령이 야당의 이런 지적에 대답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그렇죠. 반면에 이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은 주한미군은 국내 평화의 지킴이로 계속 주둔한다는 것이다. 현혹하는 기사에는 국민 여러분이 냉철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파장을 예상 못했을 뿐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문특보는 왜 그런 기고문을? 문특보가 이런 일이 있으면 항상 말을 하는 게 이제 연구자, 학자로서 하는 이야기다. 그런데 동시에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정인 특보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정부하고 청와대 많고 그리고 바깥이든 아니든 문정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건 대통령 특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이랬을까? 어쨌든 청와대가 이제 재빨리 선을 그었죠. 사실 주한미군 문제 짚어보면요. 80년대는 정말로 진보 보수 간의 큰 이슈였습니다. 북한도 항상 때만 되면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는데 오히려
21세기 들어와서 좀 정리가 됐어요, 이 문제는. 그게 저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때. 그렇죠. 그때 다 얘기가 나왔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나가지고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북한도, 우리도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주변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군사적 초강대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힘의 균형추 역할이 통일 이후에 이제 주한미군의 성격이 좀 바뀔 수는 있겠죠. 당연하게 이제 뭐, 다른 주변국들에 대한 영내 균형추 입장이 되는 것이고,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도 뭐 우리도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고, 이번에 보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주한미군의 밑자도 안 꺼냈거든요. 그러니까요. 물론 남북이 비가역적인 평화체제 들어선다면은 뭐 위상이나 규모 같은 것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건 아주 먼 훗날의 그렇죠. 이야기죠. 근데 괜히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안 그래도 이렇게 뭐 살얼음판 같은 국면에 부담을, 특히 청와대 부담을 가중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학자로서 너무 앞서간 거 아닌가. 다시 말하면 비핵화가 다 완성되고 국제사회 공인받고 평화협정 체결할 뿐만 아니라 북미 수교까지 되고, 그래서 남북 쌍방 간의 군축까지 이루어지고, 뭐 그런 그다음에 또 중국, 러시아, 일본의 관계를 보고, 그렇게 몇 년 후 상황이면 주한미군 규모 조정 정도는 논의될 수 있다. 뭐 이런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청와대가 이제 빨리 강하게 이걸 잘랐기 때문에 뭐 이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안 그런데 계속 문정인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게 뭐가 맞는 거 아니냐, 내심은 이런 거 아니냐. 그 옛날에 보면은 문정인 특보가 조금 앞서 나가서 말한 게 사실로 이어지는 것도 꽤 있었거든요. 이런 의구심을 이제 사니까 요즘 이제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거리가 좀 멀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참 말씀 잘하셨다.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 빨리 해임해라.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청와대는 아직 뭐 그런 이야기 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해임 얘기할 때는 아직은 아니다? 네. 아직은 아니다는 얘기는 지금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두고 보겠다는 얘기인가요? 글쎄요. 최소한 남북 정상회담이란 이번 국면이 지나간 뒤에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일파만파입니다. 아무튼. 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시사잡기 2부 시작합니다. 지난 8년 동안 무려 12,000명의 이 소년범들을 다루온 소년범의 대부, 호통판사로 유명하시죠. 천종호 판사. 올해 2월에 부산지방법원으로 발령이 나서 소년재판을 지금 떠나 계신 상태인데, 지난 8년간의 시간을 정리해서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 이런 제목의 책을 펴내셨네요. 그렇지 않아도 모시고 싶었는데 이번에 책 핑계로 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천 판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니 8년 동안 소년범 재판만 하셨다가 뿐 아니라 나 판사 퇴직할 때까지 이거 계속 하겠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근데 법원이 그런 요구를 왜 못 받아줍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 못 받아주냐고 안 물어보셨어요? 물어보았는데 인사원칙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해서 그냥 수긍하고 있습니다. 인사원칙이 뭐예요? 한 부서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까?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매년 조금씩 원칙이 바뀌던데 올해의 원칙은 그거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년재판은 판사님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데잖아요. 오래 하기는 어려운 부서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남들이 다 원하는 소위 이른바 꽃보직. 이거는 순한 인사 발령이 전 맞다고 봅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실 퇴직 이후에 수익성을 생각한다면 이 보직을 오래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피 부서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걸 8년이나 오래 해오셨는데
전문가가 되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왜 그걸 못하게 하냐고요. 뭐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정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법원의 인사원칙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꽃보직 같은 경우에는 그건 이해한다고요. 예. 소년 재판이라든지 아동 학대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차 뭐 평생 법관제 정착을 위해서라도 네네. 좀 오래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 판사님 이전에 소년 재판을 그렇게 오래 계속 해오신 분은 없었습니까? 네, 없었고. 전례는 없어요? 예, 없었고 8년 연속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 판사께서 전례를 만들고 있는 거였는데. 네, 만들고 가다 보면 또 다른 분야에서도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국민들이 이제 판사님들이 퇴직을 하여 정관제우 문제에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정년퇴직까지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정관제우 문제가 오히려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법원 인사원칙 빨리 바꾸세요. 제가 지금 호통을 쳐야 되겠는데. 네, 뭐 조만간 다시 돌아가시기를 저는 정말 바라고. 예, 저도 바랍니다. 요즘도 이제 10년 동안 손을 놓았던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법이 많이 바뀌어서 그 새로운 거 배운다고 옆에 이제 후배 판사님들한테 매일 물어러 다니고 있는 실정인데 아직도 마음이 소년재판에 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남들 다 그렇게 가기 싫어하고 오래 있기 싫어하는 소년재판을 난 평생 하겠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저도 이제 우연히 정말 뜻하지 않게 2010년 2월에 소년재판을 맡았습니다. 맡고 보니까 그 당시에 소년재판이 제가 생각하기도 너무 후진적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이라든지 정치적인 수준에 걸맞지 않는 후진성을 띠고 있어서. 어떤 점이 그렇게 후진적이에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당시에 2010년도에 한 번 재판하는데 창원지방법원에서 평균 80명에서 120명 정도의 아이들을 재판을 해야 되고요. 하루에. 예. 그러면 그 시간을 나누면 한 아이당 3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컵라면 재판이네요 해서 이제 그 정도로 컵라면 재판. 컵라면 끓이는 시간이 3분이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제대로 된 재판이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아이들을 충분히 얘기를 듣고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일본에 같은 경우에 제가 교토가정재판소 다녀왔는데 한 건을 1시간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못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수많은 문제, 산적해 있는 문제, 미해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8년 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 미해결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가서 보니 하루에 80명, 100명 아이들을 그냥 바로 그냥 판결을 내려버리더라. 그 얘기는 전후 사정 볼 것도 없이 그냥 딱 정해진 대로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 사전에 이제 그런 3분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뭐 활용하려면 미리 100여 명이 되는 아이들 기록을 다 검토해가지고 미리 정한 그 처분 수위를 정해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법정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법정에서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아이가 얘기를 했을 때 소통하면서 바꿔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죠. 아이 얘기를 전혀 안 듣겠다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약을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쉬운 사건들, 경미한 사건들은 진짜 1분 내로 처리하고 진짜 중요한 사건들은 조금 더 시간을 빼서 10분, 20분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후진적인 소년재판이 관행처럼 계속 이어져 온 핵심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이 소년 재판에 오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저소득층, 빈곤층 아이들입니다. 결손가정 아이들도 참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기 방어를 하기가 어려운. 못하죠. 만약에 이제 이런 아이들 중에 변호사 선임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졌더라면 변호사님들 스스로가 불편해서 그럴 수가 없는 건데. 이 재판을 개선해라 했을 겁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소년재판에서 구치소 역할을 하는 게 소년분류심사원인데요.
각 지역에 그 구치소가 다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접견을 할 수 있게 쉽게 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 구치소가 다 있습니다. 네. 근데 소년 재판에서 구치소 역할을 하는 소년분류심사원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에는 부산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영의 아이가 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있다 하면 네. 가족들이 면회를 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까지? 그러면, 예.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될 할머니, 할아버지들 경우에 부산까지 오는데 서너 시간 걸립니다. 네, 네. 돌아가는데 서너 시간 걸리거든요. 만약에 변호사님이 그 상황에서 통영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차로 오시더라도 뭐 3시간 정도 걸릴 거 아닙니까? 예, 예. 이런 불편함이 드러나면 변호사님이 이거 문제 제기해가지고 통영에도 소년분류심사원 만들어달라고 해야 될 것인데 네. 변호사님들이 이 사건 수임을 안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요구 자체가 없다? 예, 그렇죠.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처우 개선을 한다든지 제도 개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소홀히 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이 책 고통판사 천종호의 변명 이런 제목 밑에 네. 따옴표를 치고 우리 사회 담론 속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네. 소외되고 버려진 그 아이들이 다시 손가락질 받을 때 이 나라의 법과 정의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네. 담론 속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군요. 네, 그렇죠? 우리 지성의 담론 속에서 정의론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 제가 책도 많이 보고 이 책을 펴는데요. 비행청소년, 범죄 청소년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한다든지 무언가를 인권 뭐 보장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담론이 형성되지조차도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그 보살핌을 주지 않는데 비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손가락질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예, 법과 정의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보살펴주지 못했다 정도가 아니라 관심조차 없었다가 맞는 네,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소년원 아이들 예. 한 끼 식사 비용이 1,650원입니다. 예, 예. 그 아이들은 교도소와 달리 사식을 사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1,650원짜리 식사 3끼만이 하루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네, 네. 식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8년 전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8년 전부터 이 문제 조금 개선해달라고 하는데 8년이 지나도록 인상이 안 되고 인상이 안 됩니다. 네. 그나저나 책 제목에 천종호의 변명이라고 붙이신 건 뭐예요? 뭘 변명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 변명 밑에 보면 아폴로기아라고 제가 그리스어로 아폴로기아? 예. 무슨 뜻입니까? 예, 그리스어인데 실질적으로 하면 법정에서의 변론. 변론? 이런 뜻입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하는 것이 법정에서 변론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또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을 예, 그 제목을 좀 따왔습니다. 아, 소크라테스의 변명. 예. 그게 원어가 아폴로기아입니까? 예. 그것도 원래 뜻이 변론입니다. 예. 최후 진술이죠. 최후 진술입니다. 예.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위해서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 건데 비행 청소년들, 범죄 청소년들은 스스로 진술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예. 우리 사회에서 담론 속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예. 예. 그 아이들을 대변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8년 동안 이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처우 개선을 위해서 변론 아닌 변론을 해왔고 네, 네. 그 책 제목을 변론이라고 하자고 하니 법정 용어가 법정이 아닌 곳에서 변론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변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판사께서는 판사지 변호사가 아니시잖아요. 네, 예. 그 소년범 아이들한테 형량을 선고하는 네. 판사지 변호인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직접 법정에서 그 아이들을 만나서 호통도 치고 그 아이들 꾸짖기도 하고 네.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달라지더라 이겁니까? 예, 달라지죠. 그런데 이제 형법하고 소년법은 완전히 목적이 다릅니다. 예. 형법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실관계를 확정해서 벌을 주는 거고. 예, 벌을 주면 판사의 역할은 끝납니다. 예. 교도소나 교정국은 법무부에서 관리하면 되는데요. 예. 소년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가 보호 처분을 내리더라도 그 이후에 그 보관찰 기간 동안은 판사가 이 아이들 집행 감독할 권한을 소년법에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동안 이 부분을 예, 판사님들이 조금 더 이제 활성화시키자고 노력해왔죠. 저는 이걸 더욱더 확대해서 네. 처분한 이후에 AS 차원에서 제가 내린 처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값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시겠지만 네. 그 처분에 대해서 AS 차원에서 아이들의 재범
재비행을 막는 길이 그 소년법의 목적을 진정으로 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네. 처분 이후에도 아이들과 소통도 하고 합니다. 오늘도 전국 그 비행 청소년들 축구대회가 파주에서 있어서 아이들 데리고 지금 파주까지 갔다가 여기 오는 길입니다. 그런 대회도 있어요? 예, 3회째 이제 개최되고 비행 있는데요. 청소년 축구 대회? 예, 예.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그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시설, 예. 격리 시설 안에 있는 예. 그 3개 팀이 있습니다. 아. 저희들 부산에 있는 팀은 그 사회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네. 축구를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중도 포기한 아이들, 그 희망을 이루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매주 목요일 모여서 축구 연습을 시키고 예. 그 아이들이 이제 한 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소년범 출신 아이들, 예, 그런 아이들로 축구팀을 만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천 판사님 만드셨겠네 그 팀도. 그렇죠. 저는 고문으로 되어 있고 예, 예, 감독과 단장님이 따로 계시고요. 그래서 그 부산 팀이 이게 파주까지 올라와서 예, 어제 저녁에 와서 아침에 시합을 하고 네. 지금 아이들은 내려가고 있고 저는 여기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 8년 전에 재판에서 만난 아이들 중에서는 이미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축구팀 중에 예. 한 아이는 이제 제가 재판을 해서 5년 전에 지금 이제 거의 제대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우리 팀 코치로 왔습니다. 네. 계속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총 몇 명이나 된다고 보세요? 부산 지역의 아이들은 한 4, 50명 정도 되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근본적으로 제 옆에 서게 된 순간 사람들이 인식이 자기가 비행 청소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저 앞에 안 나서는 게 아이들한테는 좋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축구라든지 여러 가지 뭐 등산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로 이제 관계를 맺어간 아이들이 한 5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들 바르게 살고. 그렇지는 않는데 저 앞에 나타난 아이들은 문제가 없으니까 떳떳해서 나타나니까 그렇습니다. 뭐 꼭 그렇게 계속 인연을 이어가진 않는다 손치더라도 이런저런 편지도 보내고 이런 아이들 참 많죠. 네, 안 그래도 지난번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피해자 제가 그 아이가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학교 친구들이 뭐라 할까 걱정이 돼서 판사님 따라자 해서 이제 제가 사진도 찍고 한 여자아이가 있는데요. 네. 어제 사실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니까 5월 8일 날 어버이날인데 저한테 찾아오겠다고 해서 같이 식사하기로 그랬습니다. 네. 그런 소년범들이 그런 과거같이 이른바 컵라면 재판식으로 받고 뭐 이렇게 보면은 또 재범하고 이런 경우들도 많죠. 재범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죠. 예. 특히 그 가정의 보호력이 약하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전 판사님한테 호통과 꾸중을 받은 아이들은 재범률이 뚝 떨어집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요. 예. 여전해요. 여전하다고 보시면 왜냐하면 가정 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재범률은 변하기가 쉽게 변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호력이 없는 부모가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대안가정을 만들었습니다. 대안가정. 예, 그게 청소년 회복센터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재범률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답이네요, 그게. 예.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인성 문제라든지 공감 능력 부족 문제라든지 사회성 문제라든지 이거 핵심은 가정에 있거든요. 네. 가정이 그런데 깨어지는데 우리가 국가가 강제로 부부를 재결합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애들을 그냥 둘 수 없고요. 그럼 사회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리부모를 아이들한테 붙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청소년 회복센터고요. 그냥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고 법이 정해진 절차만 딱 끝내고 다음 너 알아서 가 이게 아니라 뭔가 대안가정, 청소년 회복센터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마다 늘려가야 되죠. 자꾸 거기로 보내주면. 맞습니다. 그래 되면 비행률 떨어지고 아이들 인성이 좋아져서 결국 학교로 돌아갔을 때 문제아가 될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건강한 성인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저출산으로 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들만이라도 제대로 키워내면 미래가 조금이라도 밝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사실 우리 천 판사님 같은 판사님 한 분의 힘으로 될 문제는 아니고 국가 사회 전체가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소년 비행 청소년 소년범에 대한 관심조차 없던 것 이것도 바꿔야 되겠군요. 그 이제 100% 소년범 중에 한 5% 정도는 좀 중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95%는 우리가
보살핌만 제대로 하게 되면 예. 국가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예. 저도 예. 엄벌할 때는 엄벌합니다. 예. 벌한 이후에 그냥 낙인 찍어가지고 전과자란 낙인 찍어서 그 사회 밖으로 내보는 것은 사회에 더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벌을 줄 때는 주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이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최근에 이 대법원에서 법까지 형량까지 선고받아 고등법원에서 네, 고등법원에서 인천 그 사건 말입니다. 뭐 그런 사건 끔찍한 사건 터지고 난 후에는 아예 소년법이라는 거 없애가지고 성인하고 똑같이 아주 엄벌에 처해야 한다. 막 이런 이 여론이 높았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건에 맞는 당해 사건에 아주 중요한 사건에 맞는 법을 그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면 됩니다. 소년법 자체를 폐지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소년법은 형법의 보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법은 그대로 두고 소년법만 폐지하게 되면 첫 번째 13세 아이가 살인했을 경우에는 소년 보호 처분조차도 못합니다. 소년에 보내지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일반 교도소로? 아니요. 그 아이들 처벌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아, 규정이 없어요? 예, 형법에서는 13세 이 아이들은 규정이 없습니다. 면책이니까. 그래서 소년법이 있다는 것은 13세 이하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모종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그 보장이 되고요. 근거가 되는 거죠. 네, 이걸 없어지면 이 부분 형법 개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14세 이상의 경우에 만약에 소년법 폐지되면 14세부터 아이들한테 사형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국제 협약에 위반됩니다. 바로. 그러니까 소년법을 단순히 폐지해서는 안 되고 사회 전체적인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형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게 되면 국제 아동 권리 협약에서 선거권을 주라고 돼 있거든요. 아, 선거권을 줘라. 왜냐하면 그런 무거운 책임을 부과받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권리를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그다음 민법, 형법 모든 분야에 연결되는 것이 지금 소년법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함부로 폐지하기보다는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규정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그러니까 아주 엄한 죄를 저지른 극히 일부.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조항만 좀 바꾸면 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호통 판사 천정호의 변명. 이 책 인쇄는 전부 청소년 회복 지원센터에 지원 시설에 기부하신다고요? 예, 첫 번째, 두 번째도 다 기부했고요. 아, 이미 이게 세 번째 책이죠? 맞아요.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라는 책,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라는 책. 예, 첫 번째, 두 번째 책은 아이들이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 사례 중심으로 폈고요. 이 세 번째 책은 제가 이제 손재판을 떠나면서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생각들을 담아서 어른들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편집한 겁니다. 우리 사회 모든 어른들에게, 정치 모든 국가기관에게 제발 이 땅에도 조금만 보살핌을 받으면 훌륭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이른바 비행 청소년, 이른바 소년범들이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7만 명 가까이 됩니다, 매년. 제발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 말씀이죠. 다른 아이들하고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 아이들 적어도 수준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서 강연을 했었습니다. 왜 이 비행청소년들을 인권 분야는 안 다루냐 하니까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다시 부산지방법원을 빨리 떠나셔서 다시 소년재판을 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 계속 이 문제 제기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에게 대해서 지금 뭔가를 조치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쳐서 우리 사회 위기가 온다는 개인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서 바르게 키워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호통 판사 천정호 판사를 함께 만났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뉴스 소리는요. 다소이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그런 소리인데요. 조원진 의원의 외침을 같이 들어보시죠. 아, 그 논란의 대상. 그렇습니다. 이 빨갱이 는 절대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가짜 대통령은
김정은 저 새끼한테 가가지고 굽신굽신하고 있어요. 200조를 약속해버렸단 말입니다. 미친 아니에요? 핵폐기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있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저지의 함성 집중 발사! 네, 이 삐삐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용어가 3번, 4번 등장을 하는데 어디서 한 연설이죠? 지난달 28일에 서울역 광장에서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열었거든요. 거기서 한 말이고, 뭐 전체적인 취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인정 못한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네. 계속해서 200조 약속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뭐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 지금 출처는 알 수가 없는데요. 100조 이상 단위 숫자가 나오는 자료들 이런 것으로 좀 추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위원회가 2014년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뭐 북한 1인당 GDP를 20년 후에 1만 달러 수준으로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하면 인프라 개발 비용이 한 150조 원쯤 될 것이다. 뭐 이런 자료가 있긴 하거든요. 뭐 이외에도 뭐 100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갈 만한 그런 뭐 어떤 그 북한의 인프라 개발 비용이 든다. 뭐 이런 자료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 특정한 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거나 또 북한 철도, 도로, 전력 등 전체를 다 대상으로 계산한 그런 자료들입니다. 예. 이번 합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죠. 예. 이외에도 지난 2012년 10월 달에 문화일보가 노무현, 김정일 100조 퍼주기 비공개 대화록 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도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좀 짜집기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2012년 문화일보 보도는 무슨 내용이에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하고 단독회담을 가지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합의를 뭐 대못질을 해서 못 바꾸게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비밀 대화록에서 확인이 된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관계자가 돈이 100조 원 정도도 들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어떤 단독회담도 비밀 합의도 없었고 비밀 녹취록도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조원진 의원 제소했다고요? 오늘 국회의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훼손시켰다라는 이유로 징계안을 제출했는데요.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는 국회법 제25조와 국회의원 윤리 강령 등에 다 규정이 돼 있죠.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조원진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 준비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가장 중요한 대목,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정리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보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올해 안에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같이 다 올해 안에 하는 것인지 여부가 좀 불분명하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조명균 장관은 평화협정 체결은 거의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다시 정리한 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정치적 종전 선언만 하고 평화협정은 그 후에 한다, 그 비핵화 진전 후에 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건 뭐 북한 입장에서 보면 체제 보장 약속이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가닥이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올해 안에 하는 것은 종전 선언이고 이후에 핵 동결, 폐기, 검증 이렇게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서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진행이 될 거라는 것이고 그런데 또 뒤집어 말하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잘 나면 뭐 올해 안에 다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얘기도 될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참 쉽지가 않겠죠. 어쨌든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 마지막 단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종전선언, 정치적 선언이라 하더라도 여기 지금 중국이 참여하느냐 마느냐 이게 논란이잖아요. 이 판문점 선언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회담 이렇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만스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서요? 예, 보도에 이제 등장하는 통일부 고위 당국자 조명균 장관과 같이 이제 기자간담회를 한 사람인데 과거 14선언 당시에 중국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아서 그때부터 3자 또는 4자 표현이 들어간 게 이 문제의 기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논의에는 중국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면서 전혀 중국 배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뭐 중국을 굳이 안 끼워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류가 일부에 있고 또 청와대 관계자 일부가 이런 말을 해서 좀 구설수에 오른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네, 중국 끼워주면 좋죠. 끼워줘야 되겠죠. 굳이 뺄 필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북한이 중국 좀 빼고 싶다는 얘기들이 있던데. 북한은 좀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근데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맥락상 그러게 말이에요. 남북이 합의한 것을 좀 미중이 뒷받침해 주는 게 여러모로 안정감이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드루킹 사건 이른바 첫 재판이 있었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얘기하는 소리를 한번 다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좌관의 해명이 있었지만 그게 정확한지 하는 부분도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게 맞다. 사실대로 다 진술하고 성실하게 조사받았습니다. 인사청탁에 대한 대가 맞습니까?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받고 진술했습니다. 네. 어떤 소리예요, 이게? 이 김경수 의원이 이제 이 보좌관의 해명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경찰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나온 소리는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인 한모 씨가 이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예. 오늘 재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 일명 드루킹 김모 씨가 첫 공판에 출석을 한 건데요. 재판장이 공소 사실을 다 인정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부 인정한다? 그렇습니다. 혐의를 모두 자백하는 만큼 재판 진행을 신속히 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예. 반면 검찰은 지금 증거로 신청한 압수물 대부분을 경찰이 아직 분석 중이다라면서 공범에 대한 구속 수사도 진행 중이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되고 있는 만큼 다음 재판은 한 달 뒤로 미뤄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피의자 측에서 나는 모든 죄 다 인정한다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뭘 인정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현재 공소장에 있는 혐의는 이제 업무 방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 614개를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입수를 해서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 공감수를 늘렸다라는 건데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경찰이 전수조사한 결과 매크로를 통해 조작에 관여한 아이디는 2,200여 개에 달한다고 하니까 더 규모는 큰 거죠. 어쨌든 쟁점은 이런 행위로 네이버의 통계 집계 시스템이 피해를 입었느냐 이 여부인데 예. 드루킹 김모 씨가 인정한 행위는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손으로 입력하기 귀찮아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현행법상 위법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업무 방해를 당한 피해자 측은 네이버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가 그거 다 인정하지만 큰 피해 없었을 것 같으니까 형이 나와도 별로 안 나온다 이런 건가요? 이게 실제로 댓글 조작으로 네이버를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좀 법조계의 대다수 의견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혐의, 다른 혐의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인사청탁이라든지 아하. 이런 게 확인되기 전에 드루킹 쪽은 이제 집행유예 등으로 빨리 빠져나오는 전략을 세운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 측은 지금 증거로 신청한 압수물을 아직도 경찰이 분석 중이니까 조금 재판 천천히 하자 이거고. 그렇습니다. 정작 피고는 빨리 해달라 이건 거고.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김경수 의원도 소환된다면서요? 경찰은 김경수 의원에게 4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고 또 출석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오사카 총영사나 청와대 행정관 등의 인사청탁 그리고 김경수 의원 보좌관의 500만 원 금전 거래 이 관련 사실 이제 확인할 예정인데요. 김경수 의원은 당일 출석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정확하게 소명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네. 드루킹 김모 씨 측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당사자인 윤모 변호사와 도모 변호사의 경우에는 내일 오전 10시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다고 합니다. 네, 계속 수사는 지켜봐야 되겠고. 다음 뉴스는요. 금융감독원이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조사 결과를 통보했는데 오늘 이게 이제 단순 회계 처리 규정 위반 부분이 아니라 고의적 분식회계로 지금 금감원이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사실로 확인이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받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대표이사 해임 권고나 회사의 검찰 고발 조치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고의적이라는 겁니까? 이게 좀 얘기가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회사인 바이오젠하고 합작 투자를 해서 삼성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애초에 종속 회사였는데 이걸 관계 회사로 바꾸면서 이 회사의 투자 가치를 장부 가격이 아니라 이제 시장 가격으로 환산해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년 상장 직전에 1조 9천억 규모의 흑자를 올린 그런 이제 기록을 세우게 된 것이죠. 예. 그 전까지는 4년 연속 적자였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바로 종속 회사를 관계 회사로 바꾸는 도중에 회계 기준 위반이 있었다라는 게 지금 금감원의 인식이라는 겁니다. 삼성 측의 답변은 뭡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라는 건데요. 미국 바이오젠이 당시에 이제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신약 개발에 성공함으로 인해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실익이 존재한다라고 봐서 공동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회사로 변경했고 이 과정에 감사인 권유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처리를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오늘 이제 심상정 의원 등이 이제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면은 당시 제출한 감사 조서를 보면은 이 신약 개발 관련 내용은 또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내용이 너무 복잡한데. 그렇습니다. 이건 잘 이해가 안 돼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만나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조금 아까는 우리가 소년범죄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오늘 생각해볼 우리 이웃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작은 시민, 바로 어린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린이 인권, 아동학대 이런 문제 말이죠. 자,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5월 어린이날 5월 5일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좀 잡아봤는데 어린이 인권. 예. 아직 우리가 선지목순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러니까요. 보통 아동 인권 가장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네. 어른들은 자기 목소리를 예치기 쉽잖아요. 그렇죠. 조직도 만들고 막 또 힘도 세고 혼자서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이들은 아무래도 경제력도 없고 참정권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부터 보면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인권운동 하신 분들은 최대한 나이 어릴 때도 참정권을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참정권을 주면 어쨌든 신경을 쓰잖아요. 또 그 성인의 권리의 일부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못 다룬다. 이제 이런 건데 그 부분은 아직 우리가 만 18세 투표권도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소한 아동 인권이 어떻게 보면 성인 인권보다 더 중요한 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어른들은 모임도 만들고 힘도 있고 혼자서 막 1인 시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는 유명한 말도 있는데 아동 인권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성인 인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아직 우리는 선지목순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아직 멀었죠. 작년에만 아동학대 신고 건수만 34,221건이라고 합니다. 우와, 34,000.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매 맞는 아이들 또는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한 어린이만 66명에 이르고요. 신고는 이제 여러 다양한 형태의 신고죠. 34,22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매를 맞았는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서울시가 참 이런 거 요즘에 열심히 하잖아요. 지자체가 지방 주민들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모토하에 10명 중 6명은 부모님에게 맞았다. 이렇게 또 그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내 소유물로 생각해갖고 함부로 때리고 심지어는 내가 없으면 못 살겠지 하면서 동반자살하는 경우까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 용어가 잘못된 거예요. 제일 잘못된 겁니다. 아동 살해죠. 아동 살해 후 자살이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전형적으로 아동 인권의 가장 후진적 형태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살아갈 권리가 있고 별개의 생명체고 독립된 인격체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먼저 살해하고 같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없어져야 됩니다. 제일 먼저. 그럼요. 바로 어제도 화제가 된 뉴스가 어디 구민가의 초등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교사가 학생들 서로 뺨 때리기를 시켰다. 왜 그랬냐고 하니까 그냥 재미로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학교에서 선생님? 우리 앵커 선생님이나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예전에 보면 막 옷을 벗기는 벌을 줘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근데 그때만 해도 아동인권 개념이 하나도 없으니까 넘어갔는데 최근에도 뭐 그런 비슷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런 징벌 같은 게 큰 문제가 돼서 거의 이제 없어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때리게 하는 것도 아주 후진적인 형벌인 거죠. 이건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발칵 뒤집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것도 뭐 스포츠 시간에 운동 시간에 체육 시간에 운동 잘하는 애들 말고 못하는 애들끼리 때리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아이고. 2중 3중의 인권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없는 거죠. 이런 징벌을 할 수 있다는 이런 형벌을 가는 거, 이런 벌칙을 준다는 생각 자체가 여전히 우리 심지어 가장 아동 인권이 넘치는 곳이 학교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믿고 학교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엔 지방 정부들도 다 청소년 인권 조례, 아동 인권 조례 이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아까 그 조례에 의해서 조사도 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심지어는 가족이다 하더라도 범죄가 된다라는 인식이 정확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보호 의무가 있는 분들이 신고 안 하면 그것도 처벌받습니다. 또 아동 학대 현장을 목격하고도 방치해도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설령 이웃이다 하더라도 또는 나랑 상관없는 가정집 일이다 하더라도 그게 보이면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처럼 법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은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처럼 너상 맞으며 자란 어른들이 아직도 그 문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맞고 자란 아이가 커서 때린다는 유명한 말이 있고 뭐 연구 결과도 있던데 그 폭력과 방치 또는 방임, 뭐 학대가 굉장히 익숙했기 때문에 그걸 가해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은 인륜적으로도 용납이 안 되지만 사회적으로도 범죄다, 처벌도 받는다, 강하게 이런 인식으로 이제 아이가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럼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Save the Children이라고 하는 모임, 그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내 사업부 권리 옹호 팀의 김은정 팀장 연결해서 좀 자세한 얘기 듣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Save the Children이라고 하는 조직은 언제 만들어진 조직입니까? 예, 그 세이브 더 칠드런은 1919년 영국의 한 여성이 그 전쟁의 피해로 인해서 그 빈곤에 시달리는 아이들 돕기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하면서 처음 만들어졌고요. 예, 국내에는 1953년에 전쟁 이후에 국내 아동을 구호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당시로는 국내에서 빈곤 아동을 지원하는 뭐 고아원이나 이런 걸 지원을 하다가요. 지금은 저희가 모금 활동을 통해서 해외와 국내 아동을 또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국내 사업부 권리 옹호 팀의 팀장이신데 권리 옹호 팀은 뭐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예, 권리 옹호팀은 말 그대로 아동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취지로 2010년 말에 저희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단체들은 많이 있었지만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문제 삼거나 뭐 정부나 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한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뭐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이슈를 포함해서 아동이 인간으로서 온전한 권리를 향하며 살 수 있도록 국내 정책도 바꾸고 사람들의 생각도 바꾸는 활동을 하자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동학대 이 신고나 이런 첫 건수가 점점 늘어납니까? 그나마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동학대 신고와 실제로 아동학대가 판단되는 건 좀 다를 수 있긴 한데요. 아동학대 신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좀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우선 상황을 좀 보면요. 2014년도만 해도 그 신고 접수는 17,700여 건, 뭐 15년에 19,000여 건, 2016년에 29,000건에서 2015년, 16년 해도 상당히 많은 건수가 신고가 많이 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모든 신고 접수된 것이 다 아동학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좀 있고 아동학대로 또 판단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동학대로 되는 사례라고 하면 신고된 것 중에서 이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것들은 좀 따로 구분을 하게 되죠. 네, 여하튼 이런 신고는 계속해서 이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고수 증가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학대가 늘어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4년 9월부터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이 특례법으로 인해서 학대 대응 업무를 이제 국가 책무로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동안 민간에서만 했던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것을 경찰, 검찰, 법원과 같은 국가기관들이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마 이런 유관기관들의 아동학대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을 거고요. 그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경찰과 함께 공동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사회적으로 좀 인식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지역마다 신고 전화 번호가 다 달랐는데요. 2014년 9월 이후로 112로 번호도 통합이 되고 정부가 학대 신고를 열심히 이제 홍보를 해서 사회적으로 좀 인식이 높아져서 그 전보다 신고 자체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김은정 팀장께서 이 신고가 늘어난 것이 학대가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학대 자체가 얼마나 있었는지 사실 과거에도 모르고 지금도 몰라요. 저희가 신고되는 건들만 보고서 학대 현황이 이렇구나라고 판단하는 통계를 쓰고 있어서요. 전체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석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제도가 마련되면서 신고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학대가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 꼭 학대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이 외국 선진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어린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저희가 국내에서 그 세이브 더 칠드런하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그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좀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저희가 묻는 문항 중에 아동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고 있는 비율이라던가 예. 어른들이 자신의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인식하는 비율 뭐 이런 걸 좀 묻는 것이 있는데요. 예. 거기로 보면 사실은 국내 아동이 본인이 권리가 있다라고 인지하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한 평균 100점 중에서 42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어른들이 나의 권리를 존중한다라고 인식하는 아동의 비율은 100점 중에 한 35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어른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뭐 이거는 이 조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서 성인들이 아동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그냥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부끄럽네요. 아직 낙제점이군요. 그렇죠. 낙제점이죠.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가장 필요한 일이 뭐라고 보세요? 굉장히 여러 가지 조치들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네.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이 국내에서는 아동 온전한 인간으로 취급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일인 것 같아요. 성인과 굉장히 다른 존재로 대우를 받기도 하고요. 그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게 사실 아동에 대해서 체벌을 우리 사회가 허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동을 성인이 때려서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게 통하는 한 아동이 온전하게 권리를 존중받거나 인간으로 대우받거나 하는 것들은 굉장히 요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린이, 아동은 똑같은 한 명의 시민이다. 이런 인식이 널리 퍼져야 될 텐데요. 그죠? 맞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Save the Children 국내사업부 권리용어팀의 김은정 팀장이었고요. 안진걸 소장, 조금 아까 그 어린이들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설문으로 물었더니 어른들이 아이들의 권리를 잘 존중해주고 보호해준다라고 응답한 게 35점밖에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유. 너무 부끄러운데요. 실제로 아동들이 너무 소외되거나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이렇게 여러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인식이나 교육 홍보도 안 돼 있기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마침 2017년 어린이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 그 조례역에서 했는데 비슷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를 들어본 적 있느냐 권리 인지도 조사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그래도 57.9% 들었다는 거예요. 들어는 봤다. 2010년도에는 44.7%밖에 안 들었다고 하니까 한 20% 가까이 13% 가까이 상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2010년도에 제정된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 이거 알고 있느냐? 시설 종사자나 교사들은 그래도 많이 알게 되신 거예요. 한 87% 75% 각각 아시는데요. 근데 부모와 어린이 청소년은 각각 39.7% 정도 아신다고 답을 한 거예요. 그것도 낙제네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은정 팀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비슷한 추세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를 지방정부가 만들고 그게 위해서 여러 정책을 하지만 그게 있는 것 자체를 과반 이상이 아직도 모르고 권리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 권리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했더니 한 57% 정도만 들어왔다 그러고 다행히 근데 예전보다는 그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이제 희망의 근거인 거죠. 그러니까 또 비슷하게 그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계약서 작성 비율도 2010년도에는 23.8%에서 지금 53.6%로 서울시 조사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어른은 모임도 만들기도 하고 각자 주장할 시민단체 찾아가기도 하고 제 발로 저도 저희들 시민단체 있거나 민생경 연구소 있으면 전화 많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1인시 하시는 분도 많은데 어린이나 아동들은 일단 그런 개념이 없거나 두렵거나 아니면 모든 게 무섭고 막막하잖아요. 게다가 자기를 가장 보호해줘야 할 부모가 학대를 한다면 그리고 시설 부모, 학교 이런 데서 또 많이 발생하거든요. 의외로. 그러니까 믿고 따르는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어디 신고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지금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 때문에 그리고 신고도 하기 편하게 제도가 이 아동 행복전 시스템 영어 이 있잖아요. 사이버 공간 의미하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 시스템으로도 다 통합 신고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신고 건수가 지금 많이 늘어나다고 아까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옆집에 아이들이 그 부모한테 맞아서 울고 있으면 옆집 일인데 괜히 또 가서 뭐라고 했다가 또
어른들 사이가 또 나빠질까봐 또 가만히들 계시고 그러고 그치, 또 혹시라도 누가 말하면 아니 내 자식 내가 훈육하는데 당신이 웬 참견이야 이거부터 좀 문화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굶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음식을 나누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제 많이 되는데 사실 이제 폭력 또는 정서적 학대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선생님 굶는 거 먹지 않는 더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냥 그러다 죽잖아요. 그럼요. 최근에 66명의 아동 학대로 정말 아이들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뭐 익명의 신고도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니까 뭐 정말 고민이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바로 옆집인데 내가 신고한 거 알아버릴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동학대 범죄특례법에서 신고 의무자도 생겼고 물론 이제 옆집이 신고 의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집단까지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동 학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의 범죄가 될 수가 있다.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가 왜 미국 사회는 이러면서 하는 말 있잖아요. 일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들을 보호자, 부모 없이 집에 그냥 가만 놔둬도 그 부모가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 헐리우드 영화 보시면 제가 엄마나 아빠가 다른 일로 신경 써갖고 아이 방치하고 있으면 경찰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체포한다고. 그래서 주인공이 체포되는 것도 막 봐갖고 막 아이가 와가지고 아니다 우리 아빠 그러지 않았다 했는데 그래서 체포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객관적으로 학대나 방치, 방임의 지표가 확인된 거니까 설령 아이가 아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니까 잡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경찰이 올 때까지 주변에서 많이 신고들 한다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는 이제 그렇게 돼야 돼요.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런 게 훨씬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상담 숫자도 훨씬 적고요. 잘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 여기까지 합시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잡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